네, 반갑습니다. 주식 요약해드리는 주식 요약TV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일단 오늘 주제는 원유 관련주가 33% 열려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핵심만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이란 테마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는 바람이니까 너무 여기에 거래를 이제 열렬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석유 관련주에 대한 이제 시나리오가 변형이 됐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 석유주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국 앵커 유전이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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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 이제 상한가 갔다가 풀려 있는 상태예요. 점상이란 걸 잘 봐주세요.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도 상한가, 상한가, 그 다음에 어제 거래 터지고 오늘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흥구석유 상한가, 상한가, 그 다음에 어제 거래 터지고 이제 오늘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석유 상한가, 상한가 이렇게 하고 고가 치고 이제 오늘 단일가에 들어가 있죠.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점상을 이렇게 두 번 갔는데, 이 점상 갔던 날, 이제 이튿날째부터 이제 거래가 터졌어요. 근데 이 이튿날째부터 해서 거래 터졌지만 어제 이제 거래를 보면, 이튿날에 들어갔던 그 수급은 사실상 돈을 많이 못 벌었죠. 왜냐면 다음날 갭이 떨어졌으니까 이튿날 그 단타 쳤던 사람들이나 좀 벌고, 이제 갭 떨어져서 대부분 이제 어제 다시 시도해서 어제 또 단타로 돈 좀 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털어먹는다라는 날이 지금 오늘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테마 완전히 끝났다면 이제 털어먹었다로 끝나는데, 사실상 보면은 실질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서 이 종목들을 받쳐내고 있는 것은 이제 그런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얘네들은 팔아먹지 못했을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원하는 수익이 아직 안 나왔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빨리 팔 이유도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일단 이 보면은 한국 앵커유전은 이제 신고가를 써서 어제 고가를 넘겨놓은 상태인데, 한국석유 어제 고가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너비스 고가 근처까지 갔다가 좀 밑에 있는 상태고, 한국석유도 비슷해요. 고가 근처에 갔다가 밑에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이 고가 갈아치워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33% 열려 있다는 게, 지금 이 고가를 왜 갈아치울 거라고 보냐면, 한국 앵커 요즘 보시면 아시겠지만 털어먹기 위해서는 어쨌든 더 높여놔서 이제 팔아야 되는데, 이렇게 신고가 넘겨놓고 나면 거래가 터져 있고 충분히 많이 팔아먹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도, 여기서 그냥 열심히 단타는 쳤을지 몰라도 팔아먹었다라는 사이즈가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단기 과열이 들어가 있는 한국석유 보시면은 이렇게 경고나 주의나 단기 과열이 이렇게 종목들의 유동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근데 자, 한국석유는 이제 단기 과열 들어가 있고 앵커 유전 같은 경우에는 주의 종목인데, 이렇게 되면 내일 이제 경고 들어가겠죠. 떠 있으니까 위로.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지금 투자 이제 주의, 이거는 이제 뜰 수 있어요. 근데 단기 과열은 안 걸리겠죠. 예, 그러니까 얘도 이제 경고는 들어간다 봐야 돼요. 근데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이미 경고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단기 과열이나 이런 것들이 당장에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이렇게 경고가 돼 있으면 이제 단기 과열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풀리면은 위에 가서 놀고 있을 거고, 얘는 고가 갈아치울지는 뭐 단기 과열의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 불안하잖아요. 근데 적어도 이제 빠진 것도 제한적이고, 그 빠진 거에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고가를 갱신 안 할 거면 더 많이 빼서 그냥 올려서 고가 근처까지만 갔다가 이제 이렇게 팔 것 같아요. 근데 중앙에너비스나 이제 흥구석유나 뭐 한국 앵커유전 같은 경우에는 단일가랑 지금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흥구석유나 이제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는 이 유동성이 지금 풀려 있는 상태라서 위로 올려쳤을 때 이제 목표가가 이제 도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럼 유가가 왜 이렇게 제가 지금 상방으로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어쨌든 지금 장기화가 확정된 겁니다. 이게 왜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올해 11월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이란 입장에서는요, 지금 강경파가 그 자신들이 이제 그 사라질 세력이 완전히 사라질 위험에 놓여 있어요. 왜냐면 이 게임은 이제는 이란이 민주화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 미국이 이제 승리한다는 그림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강경파 입장에서는 결상금을 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네들이 이제 여기서 물러나면은 사실상 이제 종교 정치가 이제 그 허울만 남아 있을 뿐 이제 더 이상 제대로 운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따르지 않겠죠. 이게 자유가 생겨버리니까. 그러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이제 새만 잃으면 다행인데 숙청도 당하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길 거 아닙니까? 범죄자, 이제 국가적인 범죄자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가 끝까지 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제 버틸 대로 버텨보면 어떻게든 해결이 될 것이다. 이런 것도 믿을 거예요. 그거랑 이제 강경파가 원하는 협상을 얻어내는 쪽으로
바랄 거예요. 이긴다기보다는요.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근데 이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는 게 뭐 자기네들의 뭐 정부를 유지하는 것이든 뭐 아니면 핵 포기를 안 하든 뭐 그런 걸지 그건 지금 논의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건 알 수가 없기 때문인데 중요한 건 이제 강경파가 결상전은 벌인다. 그래서 강경파의 결상전은 장기화를 만든다. 근데 그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봉쇄된 사례가 거의 없어요. 항상 사람들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봉쇄돼 가지고 뭐 엄청 그 큰일이 있었던 것처럼 기억을 하지만 이 호르무즈 해협이 너무 어떻게 보면 이 세계 경제나 이제 원유 시장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다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가지고 이란이 일종의 블러핑을 치는 거죠. 뭐 공포를 주고 공포 조장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아 이게 호르무즈 해협 봉쇄되면 이렇게 될 거야. 그 걱정만으로도 이게 너무 많았던 걱정들이 주기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실제로 일어난 건 별로 없지만 이 봉쇄에 대한 그 우려가 늘상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호르무즈 해협이 그렇게 낯설진 않을 거예요. 예. 뭐 다른 나라의 뭐 인제 어떤 만이나 해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 안 하시지만 '호르무즈 해협은 좀 익숙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네. 그만큼 호르무즈 해협이 자꾸 언급돼서 그러는데 이 20%의 원유와 인제 그 세계 LNG 시장 40% 인가 60% 인가 40% 정도 될 텐데 그 물동량이 여기서 인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봉쇄가 실제로 이루어지면 매우 치명적인 거예요. 이 그 2011년도에 이제 봉쇄 위협이 있었을 때도 유가가 난리 났었고 2019년도에도 이제 그 유조선 공격했을 때 좀 요동을 쳤었죠. 근데 이런 건 다 이게 위협이었고 단기 게임이었어요. 그죠? 그 1980년도인가 이제 84년, 85년 이때가 이제 그 이라크랑 이란 전쟁 때 이때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이 진짜로 봉쇄가 됐었고 이제 유가가 이제 파동이 엄청나게 나왔었죠. 그러고 나서는요. 그 오일 가격을 한번 보시면 차트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으로 간단하게 이제 띄워놨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파란색 선이 100불이에요, 100불. 자, 100불선인데 이 100불선을 넘어선 거는 이때 2008년도 그리고 2022년도 이거밖에 없어요. 이때는 이제 그 100불이 이제 노말, 이제 100불 노말 이제 상태인데 그 이 100불 노말이 이렇게 됐던 게 완전히 무너졌던 거는 이제 셰일가스 혁명 때문이죠. 셰일가스 혁명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유가가 많이 올라가 있을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때는 뭐 그 코로나 이후에 그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전쟁 우려는 이제 터져 가지고 이 근처로 올라가려고 했지만 못 올라갔죠. 어쨌든 그 러시아산 석유도 이제 규모가 크니까 아 이것도 유가에 영향 미칠 거야 해도 100불 못 넘어갔었는데 이때 넘어간 게 사실 전쟁 우려나 이런 것들보다도 더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게 러시아나 뭐 이라크, 뭐 이란 이런 모든 국가들도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경제 그 정체 약간 그 쇼티지 이런 모든 것들이 겹쳐 버리니까 이게 그 금리 인하했던 것처럼 화폐 가치가 떨어진 부분도 같이 반영이 돼 가지고 이 유가를 상승시킨 거예요. 당연히 그때는 이제 막 물가 안 잡힌다, 인플레다 뭐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항상 겹쳐 있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서로서로한테 영향을 주면서 올렸던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100%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건 이제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는 이제 셰일가스 혁명도 없고 했으니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건데 셰일가스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보급이 제대로 되기 전이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될 수 있었다 해도 어, 이 2015년도 이 기점으로 와 100불 넘어간 건 진짜 어렵다. 예, 어려운데 이 100불이 넘어가는 시나리오가 단순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서 100불이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일 가격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서 뭐 80불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게 이제 어쨌든 지금 유가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79.5불까지 왔으니까. 그럼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그 봉쇄 위협만 해도 80불까지 가는데 이제 여기서 얘네들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가 되면요. 네, 그럼 80불에서 100불까지도 가능해요. 왜냐면 아까 제가 이제 20%에서 이제 40% 가까이 이제 말씀드렸지만 원유 이제 이 물동량이 이제 20%가 이제 쇼트가 난다 생각을 해보면
$80 어쨌든 노말 가격이에요. 지금 뭐 $60까지 내려가기도 했었지만 $80 현재는 이제 원유의 노말 가격인데 뭐 그게 이제 그 산유국들이 뭐 증산을 하거나 감산에 따라서 이제 그 가격 그 밴드가 좀 바뀔 뿐 $80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 올라가면은 $96이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96까지도 이제 장기화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여기서 끝나면 괜찮아요. 여기서 끝나면은 100불 넘어가는 시나리오가 그렇게 막 엄청 강하게 기대할 요인은 아닌데 이란이 그 알거든요. 미국의 지금 장기화는 결국 미국의 현재 정치 시스템, 그리고 정치적인 방향성, 이런 부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는 그 요인이 된다는 거. 왜냐면 물가가 올라가 버리고, 전쟁이 오래돼 버리면은, 그리고 이제 그 지지율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제 결정권이나 이런 판단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게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 결정 자체가 흔들리는 걸 얘네들이 어, 끝까지 고집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러면 더 흔들기 위해서 이란이 할 수 있는 거는 더 많은 불안 조장일 겁니다. 그럼 이 불안 조장이 단순히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이 이어져야 되는데, 중동 국가들이 이렇게 항상 그 이라크나 이란, 뭐 시리아 이런 이슈들이 터질 때마다요. 제일 먼저 자기네들이 공격하는 게 결국 석유 인프라입니다. 이번에도 석유 인프라 쪽에는 이제 이란이 막 미사일 때리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미국이랑 이제 이스라엘이 그걸 모두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 이게 방공 시스템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도 쏘고 저기도 쏘고 하면 사실상 이란이 미사일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런 미사일이 없어서 못 쏘는 상태까지 되기 전까지는 어떤 인프라가 또 이제 두드려 맞고 어떻게 석유 생산에 차질을 빚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그 해협 그 지나가는 유조선을 미국이 그 군함으로 호위를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호위도 그 모든 경우를 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부분을 미국이 단순히 이제 보장한다고 해서 그 이란이 그럼 이제 공격 안 하겠다 이럴 리도 없고, 돈을 요구한단 말이죠, 미국이. 편하게 그냥 호의를 받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호의 자체는 이제 그 선주들 입장에서는 어 필수적인데 사실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뭐 이란에 따로 뒷돈을 준다든가 뭐 그런 국가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선주는 이 호의를 안 받고 하다 보면 또 사건 사고가 터질 겁니다. 어차피 지금 공격은 무조건 하는 쪽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 시나리오는 이렇게 되는 거죠. 호르무즈 해협 이제 봉쇄가 됐고, 그 다음에 인프라랑 그 다음에 석유 인프라랑 그 유조선 이제 운송선들이 공격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장기화가 되면서 인플레 자극이 시작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 오일 파동이 확장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현되는 거죠. 근데 올 파동이 이제 과거처럼 진짜 올 쇼크가 일어날지는 지금으로서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뭐 확정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시나리오까지 딱 적어버리면은 이제 오일 쇼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뭐냐면 오일 쇼크로 가는 이제 그 과정의 모든 조건은 갖춰지는 거죠. 근데 어 봉쇄도 여기 했고, 봉쇄가 이제 단기적이었으면 이게 이 확장 국면까지 안 갔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오일 쇼크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문턱이 봉쇄였는데 봉쇄가 됐고, 그 봉쇄가 장기화로 될 거냐 안 될 거냐 계속 논의를 했던 거잖아요. 사람들이 뉴스에서도 이란 전쟁이 오래 갈 거냐 뭐 금방 끝날 거냐, 여기에 이제 관심이 많은 것은 유가인데 장기화가 되면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장기화는 이제 돼버렸죠. 앞에 그 이 조건 때문에. 그러면 장기화가 돼버린 게 확정됐으니까 여기서 이제 인프라를 얼만큼 공격하냐, 유조선을 또 이제 얼만큼 공격하냐인데, 이 부분이 공격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엄청나게 치명적인 이슈로서 작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치명적인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죠. 거기다가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게 중동 내에서의 세력 이제 다툼과 이제 그 확전 뭐 이런 거를 붙여버리면 이 장기화가 되면서 인플레 자극을 받기 전에도 먼저 그 인플레 자극이 나타나지 않아도 이제 세력 다툼이 확정됐으니까, 그러니까 확정이 돼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싸우니까, 그럼 이제 장기화는 더 심해진 거고 인플레는 더 심해질 거야. 이게 여기서 바로 반응을 해버려서 여기서 오일 쇼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까지는 이제 이거 올시 그러니까 자 여기는 문턱. 예. 문턱이죠. 문턱. 문턱이고 문턱을 지나서고 여기까지는 인제 현관입니다. 현관. 근데 안방이 인제 중동 내에서 세력 다툼 확정이 돼 버리면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게 없다고 하더라도 장기화되면서 인플레 자극이 나타나 버리면 여기서 안방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올 파동이 이런 식으로 지금 현관까지 온 상태니까, 그러면 이제 안방까지 기어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이것만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유가는 지금 80불인데 어쨌든 유가가 90불, 96불 뭐 요 근처까지. 그럼 이제 2023년, 2024년도 당시에 이렇게 유가가 그 하락하다가 반등해서 올라갔던 그 지점을 이번에 한 번 더 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돼 버리면 유가가 사실 그 상품으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시장으로서 이제 투자 대상으로서 존재하잖아요. 이게 무슨 또 이제 피드백을 일으키냐면, 이 피드백과 피드백이 자꾸 일어나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면 팩트만으로 이게 딱 판단하면은 딱 어느 지점까지다가 되는데, 그 지점에서 사람들이 이 피드백과 이 피드백이 자꾸 일어나니까 자꾸만 그 의식을 강화시켜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특히 피드백에 의한 의식 강화가 일어날 때 제일 자극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 투기 영역입니다. 뭐 왜 그런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들도 투기라면 사람들이 굉장히 날카롭고 공격적인 건 아시니까. 근데 이게 이제 원유도 이제 투기적 요인이 붙어버리는 게 상징 이 상징적인 거를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보통 투기 요인이 더 과열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유가에서 상징적인 건 100불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100불, 100불 하잖아요. 그래서 2024년, 2023년 요 지점까지 이제 이르러서 유가가 이제 90, 뭐, 5불, 6불, 뭐, 요 정도만 딱 가버리면 이제 100불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롱을 막 때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100불은 가요. 그죠? 근데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안방까지 이제 그러니까 장기화가 확정돼가지고 이제 올 쇼크 안방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짐이 이제 만들어지면은 올 쇼크가 일어나기 전에 유가는 엄청 뛰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는 어 실제로 이제 원유 가격을 엄청 높일 만한 요인이 당장에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렇게 될 거야 하면서 광기가 붙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돼 버린다 하면은 사실 여기서 일부러 안 넣은 게 하나 있어요. 이 설명을 좀 간소화하려고. 유가가 올라간다는데 그러면 갑은 산유국이잖아요. 그럼 산유국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유가가 더 올라가게끔 감산을 해버립니다. 예. 그리고 사실 지금 에너지 그 생산 국가 중에 친미 국가도 있지만 그 또 50%는 반미라고 봐야 된단 말이죠. 그 규모로 에너지 그 생산 그 총량에서 50%는 반미고 50%는 친미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 반미의 대표적인 애들이 이제 러시아죠. 뭐 반미라고 딱 꼽기는 그런데 러시아가 어쨌든 반미예요. 그죠? 그럼 러시아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요인, 미국의 이제 11월 중간 선거랑 트럼프가 이제 임기가 이제 2년 정도 남아 있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레임덕으로 흔들어 버리면 훨씬 더 유리해지는 건 알거든요. 그래서 이란 강경파가 장기화되길 원할 거예요. 끝까지 결상을 유지해서 트럼프가 레임덕까지 이어지길 바랄 것이고, 거기에 이제 불쏘시개로 불 더 활활 타오르고 감산 이게 나와버리면 유가는 더 많이 올라가죠. 음. 그래서 사실 이제 안방까지 안 들어간다 해도 이 현관에서 감산 이슈 나와버리면 또 이게 그 100불이 넘어가요. 근데 100불 넘어간 데서 올 쇼크라고 우리는 안 부르잖아요. 올 쇼크에 대한 게 이제 이 뭐 확전이나 아니면 뭐 장기화가 이제 돼가지고 인플레가 자극받으면서, 인플레가 자극받으면서 이제 유가에 이제 영향 주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또 올 쇼크가 되는데, 감산. 이 감산은 오일 쇼크로 들어가는 뭐 조건이라기보다는 이 현관이든 문턱이든 아니면 이제 진짜 안방에 가든 그 새 모든 경우에서 이 감산이 일어났을 때 유가가 좀 더 그 상승이 100불 할 거를 110불 만들고, 그다음 뭐 그 80불 할 거를 88불 만들고, 뭐 120불 만들 거를 132불 뭐 이렇게 10% 정도의 가격을 더 올리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그래서 이제 자꾸 산유국들한테 증산해라 증산해라 막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산유국들이 미국이랑 외교
뭐 인제 뭐 비밀 외교를 하든 아니면 공식적인 외교를 하고 나면 그 행사 이후에 뭐 증산한다, 감산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왔던 것도 바로 이 유가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유가의 상징적인 이 백불로 인해서 뭐 시세 포착. 봉쇄, 그다음에 그 이제 유조선, 운송선 공격까지 다 이제 일어난 일이니까 이걸 가지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이걸 논의한 건 의미가 없고 이제 이 상징적 백불에 넘어갔을 때 얼마나 과격할 것인가. 세력 다툼으로 중동 확전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인플레가 이제 실제로 자극을 받으면 이제 그 백불을 넘어서 뭐 얼마까지 간다는 모르겠는데 백불을 넘어서 이제 쇼크가 일어난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감산 이슈가 만약에 어느 시점이든 이 시나리오 내에 있는 이 요인의 과정 중에 어느 시점이든 감산 이슈가 나와버리면 유가는 더 가속화되고 변동성이 상방으로 열리고 하방이 더 닫혀버린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거의 100%는 저는 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이란이 전쟁을 멈추지 않는 이상 그만하자 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중앙에너비스나 흥구석유나 신고가를 넘길 것 같고, 한국석유도 단일가 때 이제 열심히 밀어줘 밀어서 이제 밀어주고 이제 뭐 신고가를 넘기든 아니면 신고가 근처까지 붙여가지고 털어먹고 그게 끝나지 않을까. 그러면 33%가 그 어떻게 보냐면 여기서 이렇게 쭉 보면은 지금 한국석유 같은 경우도 저점에서 신고가까지 붙여버리면 이제 30%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그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고점 넘겨봐야 1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신고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얘도 뭐 대략적으로 한 39,000원? 4만원? 4만원까지 그래도 가야지 이제 33% 열릴 거예요. 그래서 흥구석유도 4만원 정도 보이고, 그 다음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도 4만 5천원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석유도 지금 2만 원대 있잖아요. 앞자리 바뀔 것이고 중앙에너비스도 앞자리 바뀌어서 4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게 쇼크까지 이어져 버리면 흥구석유도 이제 그 앞자리 바뀌어서 4만 원까지 이제 또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절대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유가랑 얘네들이 직접적으로 엄청 상관관계가 있는 게 아니란 걸 아셔야 돼요. 테마주입니다. 테마주. 이란 전쟁이 끝나버리거나 테마주가 이제 힘을 잃어버릴 만한 요인들이, 그러니까 전쟁이 안 끝나더라도 이제 좀 끝난 조짐이 보인다, 혹은 더 이상 전쟁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됐다, 뭐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되면은 이 테마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테마의 가치를 굉장히 낮게 부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얘네들이 다시 제자리에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 유가가 얘네들의 뭐 펀더멘털을 바꾼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장기 투자적인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짧게, 그러니까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주가 변동이 엄청 크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만들어진 이유는 유가에 대한 어떠한 변수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시장의 인식 때문이다. 그래서 그 인식의 변화가 생기기 전에 무조건 거래를 끝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죠. 유가가 뭐 이제 거의 100불 근처까지 갔어. 근데 얘네들이 뭐 다 이제 올라갔어. 다 올라가서 막 꺾여 있어요. 엄청 꺾여 있어. 다 그냥 무너져 가지고 막 거래도 막 없고 한데, 그럼 그 상태에서 거래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거래가 엄청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거래가 한산해지는 게 보이면은 아, 이제 끝낼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끝까지 100불 넘고 120불, 140불 이렇게 50불 갈 때까지 계속 거래해야지.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오일 관련주나 이런 것들은 저는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의를 붙이고 이제 경고를 붙이고 이제 주의가 이제 예정돼 있고 단기 과열이 들어갔던 건요. 이 시장에서 제일 지금 그 변동성으로만 쳤을 때, 변동성으로 상승이든 하락이든 주가 변동성으로 쳤을 때는 제일 큰 테마가 얘네들인 거예요. 그 거래 대금으로 제일 큰 건 당연히 삼성, SK하이닉스 뭐 하나씩 되면 대형주들이랑 방산들이 따로 있지만, 이 단기 과열이나 투자 경고나 투자 주의는 어쨌든 이 종목군들이 진짜 강하다는데, 어쨌든 석유에 속해 있는 모든 종목들이 지금 거기에 다 달랑달랑 하고 있거든요. 모든 게 이제 뭐 시장 경고 조치가 다 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만큼 강한 쪽에서 집중을 해야 그 단기 변동에서 취할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이제 뭐 흥구석유는 이제 경고가 돼 있으니까 경고가 붙어도 이제 계속 거래하고 대장주라고 해서 이제 거래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뭐 한국석유는 단기 거래 걸려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래를 잘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되려 흥구석유는 주도주 단타 치는 사람들은 여기서 놀 것이고, 한국 앵커유저는 워낙에 종목이 작아가지고 이거 단타로는 매력이 없어요. 그 거래 대금도 작아서 막 크게 들어가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한국석유랑 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짜잘짜잘한 돈들이 들어가기 좋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거래가 잠겼기 때문에 한국석유는 최대한 이 단기 과열에서 이제 들어가서 단기 과열 풀릴 때 주가 올라갈 거를 이제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단기 과열에서는 이렇게 30분 단위로 치게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계속 그냥 이제 조용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중앙에너비스, 어쨌든 얘가 경고가 안 들어갔지만 경고를 붙일 거라는 걸 생각하겠죠. 그럼 경고 붙일 때까지 위에 언급됐던 종목 중에서 한국 쪽에서 미수를 열심히 거래하겠다라고는 잘 안 할 거예요. 단기 과열에서 뭐 미수로 거래해서 결과를 내기 좋을 거지만, 이제 어쨌든 지금 이 테마는 완전 단기 속성의 주식이기 때문에, 그 단기 속성 주식의 가장 그 또 이제 그 선호하는 그런 수급들은 이제 중앙 에너비스에서 이제 미수를 써가지고 거래를 한번 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거래 단기 세력들이 많이 몰리면은 중앙 에너비스가 지금 언급됐던 종목들 중에 이제 단기 상승이 가장 또 커져버릴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흥구석유 같은 경우가 대장주인데, 그 오늘 보면은 저가 대비해서 어제 변동성 보시면 50% 넘게 올라갔었거든요. 저가 대비 고가까지. 근데 오늘 오늘은 50% 넘게 한 40%인가 모르겠다. 근데 오늘은 이제 여기 저가 대비 고가에 11% 정도 움직였잖아요. 근데 반면에 중앙에너비스는 고가 대비 저가 대비 고가가 22%. 벌써 지금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죠. 여기 단기 수급들이 여기서 더 집착을 하겠구나. 당연히 한국 앵커 유저는 오늘의 대장이 얘니까 뭐 18% 이렇게 나왔지만, 변동성을 보면은 이제 보이죠. 그리고 이 네 개 종목 중에서는 그냥 유동성 빠르게 이제 치고 빠지고 하는 데서 이제 중앙 에너비스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는데, 얘가 이제 거래 대금이 엄청 크진 않아요. 1000억대, 그리고 어제도 뭐 1200억대. 진짜 그 한국석유가 단기 과열에 들어가 있지만 어제 거래 대금 4,900억이고요.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어제 조 단위로 터졌잖아요, 거래 대금이. 근데 이렇게 크게 터지는 상황에서 1000억대면은 너무 작은 건 맞아요. 거래 대금이. 이게 너무 작아서 거래 대금만 보면은 좀 꺼려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제일 많이 또 이제 한 번 더 나타내기 좋은 거는 이제 중앙 에너비스가 될 수 있다. 유가 시나리오가 이제 그렇게 진행된다는 그 전제 하에서는. 그러면 한국석유는 오늘 지금 이 영상을 이제 찍는 이 시점부터는 저라면 이제 얘를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거나 뭐 월요일도 매수를 해도 될 것 같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가 훼손되면 안 됩니다. 그 시나리오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 그렇고,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스윙으로 뭐 대단하게 뭐 이게 기대하기는 기대폭이 별로 안 커요. 거래대금 제일 큰데, 한국석유가 차라리 흥구석유보다 먹을 건더, 그러니까 그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먹을 거는 더 많다. 그리고 한국 앵커 유저는 안 한다. 그냥 동전주가 뭐 지금 시장에서 이제 동전주는 폐지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인식 자체가 동전주에 대해서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뭐 주가는 엄청 강했지만, 엄청 변동성이 강했지만, 그럼에도 이제 동전주는 그런 관점에서는 그냥 피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중앙에너비스를 좀 그 활발하게 거래하는 종목, 그다음에 흥구석유는 굳이 얘를 할 거면은 한국석유에서 받아 먹고, 그럼 한국석유랑 중앙에너비스 이 두 개를 가지고 활용해서 유가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가지고 얘네들 주가가 앞자리가 다 바뀌는 그 지점까지 올 때까지 열심히 거래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중앙 에너비스도 이제 경고 종목 들어가고 하면, 그때는 이제 중앙 에너비스 거래할 이유가 없어지죠. 흥구석유만 거래하거나 아니면 한국석유랑 흥구석유 이렇게 이제 두 개만 보고서 거래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후발주는 보는 게 아닌데, 지금 시점에서만 이제 잠깐 중앙에너비스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